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가람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양지수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국제유가가 또다시 급등하면서 코스피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1% 올라가면서 5,54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오늘은 약세 보입니다. 0.38% 내려가면서 1,14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유가증권 시장에선 개인만 홀로 2조 원 넘게 순매수했는데요. 오늘은 기관도 함께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 현재 700억 원 가까이, 그리고 기관은 690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홀로 1,300억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만 홀로 매도 우위 보입니다. 외국인 1,960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보입니다. 개인은 2,100억 원 넘게, 기관은 52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엔비디아 GTC 2016 개막과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반도체 투톱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66% 올라가면서 18만 6,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3.63% 상승합니다. 현재 거래가 94만 2천원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2.46% 강세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현대차는 1.74% 내려갑니다. LG에너지솔루션 현재 보합입니다. 코스피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방산과 원전주만 상승불 키며 마감했는데요.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도 0.67%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149만 7천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57% 하락합니다. SK스퀘어 2.25% 강세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원전주도 강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2.72% 올라가면서 10만 9,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아는 0.3%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현재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0.33% 약세 기록하면서 현재 거래가 15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알테오젠은 1.24% 내려가고 에코프로비엠도 1.41%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은 5.05%, 4.79% 하락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33% 하락합니다. 코스닥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지난주 금요일장에선 6위부터 10위까지 리노공업을 제외하고 제약바이오주들이 모두 상승불 켰는데 오늘 ABL바이오 하락 지금 보합입니다. 0.05% 약세 기록하면서 현재 거래가 18만 7,900원이고요. 리노공업 1.41%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오롱티슈진 1.74%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이 펩트로는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9.4% 급등하면서 32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1.24%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지만 해운사들은 관망하기보다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치솟는 해상 운임과 에너지 안보 우려가 맞물리면서 한국 조선업계에는 새로운 수주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흥하해운 지금 26.34% 급등하고 있고요. 대한해운도 지금 16.59%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원전주도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에너지 안보 우려가 커지자 국내 증시에서 원전주가 강합니다. 여기에 증권가에선 글로벌 원전 모멘텀으로 국내 원전주의 수주가 증가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에 현재 오르비텍 21% 넘는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대창솔루션도 10.74%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인간 유전체 분석을 기반으로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인 카나프 테라퓨틱스가 신규 상장했습니다. 공모 과정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한 데다 신약 개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현재 156% 폭등하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중동 전쟁 여파로 이달 원화 가치가 주요국 통화 대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1,500원을 돌파했는데요. 7원 30전 올라서 1,501원에 개장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건데요. 오전 9시 37분 기준으로는 1,493원 60전에 거래됐습니다. 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0.48% 상승합니다. 5,51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7% 약세 기록하면서 1,14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김태성 IS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전쟁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한 주가 또 열렸습니다. 환율이 오늘 아침에 1,500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그래도 어떻게 코스피는 갑니다. 참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지금의 상황이 머릿속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변화를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코스피 증시에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의 매도세가 강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는 말인즉 결국엔 원달러 환율에 대한 압박이 우리나라만의 이슈는 아니고요. 중국도 일본도 혹은 다른 나라들도 지금 모두 겪고 있는 동일한 현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중에 유독 조금 이번 주말에 급격하게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만의 이슈를 지금 치부하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이슈로 아직까지는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가장 안정적인 종목과 안정적인 산업이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는 결국 AI와 반도체 이것을 우리나라 시장으로 대입했었을 때는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 머물러주고 있고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원달러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게 우려되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프로그램 매매를 좀 촉발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 채권이라든지 국채 금리라든지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연관되어 있는 상품들에 대한 프로그램 매도 혹은 매수세가 좀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아직까지는 지금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긴 하지만 만약 지수가 장중에 급변한 모습을 좀 보이게 된다면 프로그램의 매매, 그러한 현황들이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현상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경계감을 계속 안고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뉴스 플로우를 계속해서 요즘에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는 사실 더 격화되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5개 국가에 군함 파견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군함 파견이라는 거는 마치 이제 참전을 요청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란도 여기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경고를 했죠. 걱정이죠. 전쟁이 지금 진정 양상, 수습 양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점차 지금 확전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뉴스 중에 하나란 말이죠. 일단 첫 번째로는 표면적으로 방금 말씀 주신 확전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큰 고민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참전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라는 겁니다. 했을 때는 당연히 확전에 대한 부담감, 안 했을 때는 그럼 어떤 부담감이 도대체 있길래 바로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참전을 안 하고 다른 나라가 참전을 한다면 바로 관세에 대한 이야기로 압박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도 문제고 지금 안 해도 문제인 상황 속에 우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거기다가 지금 다국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군대 파견임을 감안을 해보면 국회의 동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시간을 좀 번 셈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는 것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에겐 하나의 더 변수가 발생한 셈인 거고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양상도 굉장히 달라질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 지금 계속해서 유가 문제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단 네. 말이죠. 유가는 그 자체가 이제 투자 심리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그렇죠. 문제인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주말 사이에 지금 하르그 섬이라 그래서 네. 이란 대륙 코앞에 있는 작은 섬 하나를 공격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가 뭐냐면 이란 전체 원유의 90%를 어떻게 보면 석유화학 시설을 통해서 정비를 해주는 곳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 미국은 대놓고 표면적으로 이란의 정유 시설을 공격했다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토대로 앞으로는 조금 더 압박 수위를 높이게 된다면 정유 시설도 직접적으로
타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이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한 것보다는 WTI 유가의 선물 가격이 먼저 선반영이 돼서 그런지 막상 주말 사이에 나온 과격한 뉴스치고 오늘의 출발은 그다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뭐 그 이유로는 IEA에서 지금 비축률을 풀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유가의 변동성은 아직까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닌 그러한 흐름이라서 지수가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잠시 후에 이제 중화권 증시가 출발이 되고 본격적으로 동아시아 증시 수급이 한 바퀴가 좀 돌고 나면 방향성을 좀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만약에 그랬을 때 유가가 조금 더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유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하방 압력은 조금은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FMC가 예정돼 있어요. 한참 이 전쟁통에 FMC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일단 금리 결정도 그렇지만 점도표상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을까 관심이고요. 일단 연준은 그동안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사실 시장을 바라봐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1년 내내 고용과 물가 중에 어디를 더 집중을 해서 봤냐라고 하면 고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물가라고 하는 변수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마지막에 올리든지 내리든지 어떤 방향성을 이야기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수가 나올 경우의 수는 적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의 기조, 연준은 동결 이야기를 할 가능성에 저는 무게를 두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나온 파월 연준 의장의 인터뷰에 조금 더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TTF라고 하는 유럽의 천연가스 그리고 HH라고 하는 지금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주말을 지나고 와서 보니까 슬슬 동조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유럽은 지금 벌써 천연가스의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죠. 그동안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불안감은 있지만 표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았으나 만약에 유럽의 천연가스를 따라서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동조화되는 속도가 빨라진다면 결국엔 스태그플레이션까지도 염두를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파월 연준 의장 혹은 FOMC에 대한 무게감은 기존보다는 좀 떨어질 것 같고 오히려 원자재 가격의 변수에 더 집중할 시장이 아니겠나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수급 흐름을 좀 살펴보죠. 코스닥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죠. 네. 액티브 펀드가 드디어 액티브 ETF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이제 액티브니까 뭔가를 이제 액티브하게 그렇죠. 바꿀 수 매수를 있는 하든 거죠. 매도를 하든 하겠죠. 자 그러면 뭔가 코스닥 수급에서도 상당히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사실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올해 많이 갔던 거는 이제 각종 기관 연기금들을 통해서 코스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런 정책적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타임폴리오와 코엑티에서 액티브 ETF 펀드를 출시를 했죠. 네. 타임폴리오는 생각보다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150 종목 그대로. 대신에 이제 비중에 좀 승부수를 뒀고 네. 코엑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업들을 포함을 했죠. 송호전자라든지 아니면 큐리언트와 같은 기업들. 근데 한 주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들의 수익률이 조금 더 좋았던 것을 감안을 해보면 시장은 지금 ETF에 새롭게 등장하는 종목에 더 관심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런데 왜 오늘은 출발이 이렇게 약해? 라고 하신다면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에 대한 상승 속도가 조금 더 강한 이유는 오늘이 이제 전쟁이 이 미국과 이란이 치고받기 시작한 지 3주 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패턴을 보면 3주 차에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전쟁이 짧게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3주 차에 지수가 흐지부지 흐른다거나 조금 더 조정이 나오게 되면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역사적 패턴이 있더라고요. 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번 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쪽을 쫓다 보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좀 보이지만 이번 주에 또 ETF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기술 이전 한 이력이 있는 제약바이오 ETF가 또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코스닥 지수 수급에는 굉장히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어서 기대는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투자 ETF를 좀 두 가지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ETF가 지금 많아지는데 그 안에 교집합으로 들어간 기업들이 저는 우선순위에
여러분들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ETF에도 포함되고 B라는 ETF에도 포함되는 종목이 가장 유리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시가총액 대비 그러니까 ETF에 포함되어 있는 비중을 한번 계산해 볼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조짜리 비중을 5% 담는 거와 시가총액 3천억짜리의 종목을 5% 담는 거 똑같은 비중이 5%지만 누가 더 상승 탄력을 보여줄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인데 시가총액이 큰 종목과 동일한 비중으로 담기는 종목군들이 유리해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CJ 프레시웨어 같은 기업들이 거기에 해당이 될 수는 있어서 ETF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한번 녹여보시고 싶으시다면 두 가지 교집합된 종목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시총이지만 그래도 보유 비중이 동일한 기업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별로 살펴보죠. 반도체가 궁금합니다. 이번 주에도 빅 이벤트도 있죠. GTC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오늘부터 열리게 되는데 GTC를 통해서 젠슨당이 많은 이슈들을 쏟아내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업황에는 뭔가 좀 매기작용을 할 수 있는 이슈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고 삼성 하이닉스도 참여를 하죠. 뭐 삼성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전반에 걸쳐서 그러니까 과거에 엔비디아는 지금 하드웨어로 보이지만 이번에 GTC 행사에서는 크게 8가지 카테고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카테고리 안에는 AI 소프트웨어까지도 이제 많이 참전이 되어 있는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저는 이번 주에 신규 매수도 그렇다고 해서 비중 관리도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주도 저는 똑같이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네. 조정 시의 매수 전략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일주일치를 보면 그러니까 일주일의 흐름을 보면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오고 위로 갔다 다시 내려오고 그냥 횡보 장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네. 지금의 구간은 저는 조정 시의 매수라는 두리뭉실한 전략보다는 우선은 가지고 있는 물량만큼만 가지고 지나가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이제 주 후반부 이번 주에 미국의 쿼드러플 데이입니다. 변동성이 생겨서 우리나라 증시도 펀더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대외적인 변수에 따른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 조정을 이용할 필요는 있는데 지금처럼의 작은 잔파도에 저는 이걸 조정이라고 보고 계속 모아가는 전략은 옳지 않다.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정유주나 해운주 같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해운주는 많이 오르기는 한데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섣불리 들어가기가 참 그렇죠. 그래요. 네, 오늘도 지금 거의 뭐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게 꺼질 때도 저렇게 같은 큰 진폭으로 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거는 그냥 보는 게 그냥 외면할까요? 아니면은 이게 일찌감치 들어가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트레이닝이라는 게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맞아요. 저렇게 오늘까지 올라 버렸으면 지금 안 들어가신 분들은 타이밍적으로 늦은 거 아닙니까? 아마 3월 5일 날 장중에 들어가신 분들이 이제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부근이거나 약보합권에 지금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것을 감안을 해보면 신규 매수는 저도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상승 슈팅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우선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호주무르 해협을 이용하지 않고 우회로를 만약에 사용한다라고 치면 운임비가 12에서 16%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수혜를 볼 기업이 보험사와 해운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해운과 흥하해운, STX 그린로지스, HMM 이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장기화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포트에 그러면 관련주들을 하나 정도 놓으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운사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오히려 중소형 단에서 지금 보여지는 비료 아니면 음식료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비료 쪽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조비라든지 아니면 ST팜과 같은 기업들. 왜 그러느냐? 이쪽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과 굉장히 이제 큰 연관성이 있고 여기에 더해서 만약 이 사태가 조금 더 진정이 되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또 북한과 미국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또 거기서 테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비료, 사료 이쪽에서 또 예전에 우리가 많이들 경험해봤기 때문에 테마적인 종목군들을 포트에 편입을 해놓고 싶으시다면 이쪽을 보는 게 지금은 더 안정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너무 이런 이슈에 휘말리는 이런 섹터도 그렇지만 이럴 때 이제 안정적으로 피할 수 있는 우상 같은 섹터들도 있잖아요. 통신주 같이
이런 네.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섹터들은 이럴 때 오히려 빛을 발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그러니까 기존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경기 방어자면 대표적인 게 SK텔레콤, 네. KT 혹은 한국전력인데 이들의 지금 현재 주가의 모습을 보면 최근에 어찌되었든 시세가 좀 많이 났습니다.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이들을 경기 방어주라고 가지고 있기에는 다소 조금 불안스러우실 분들은 삼양식품이 가장 안전한 대안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레포트를 보면 밀양공장이라든지 국내 공장에서 해외 수출 비중이 또 역사적인 신고가로 넘어갔거든요. 그렇다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실적 죄송합니다.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경기 방어주 쪽에서 하나를 좀 꼽아보자면 1순위로는 저는 삼양식품을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지난주에 통신부품주가 한번 쓱 휩쓸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통신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시세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나오는 실적을 조금 더 보고 종목이 가려지면 그때 한번 제 2차 파동, 3차 파동을 노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차 상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에 통과를 했죠. 그리고 어느덧 자사주 소각 소식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주총 시즌 다가오잖아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주총에서 이런 결정들을 많이 하겠죠. 그럼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 지난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러니까 큰 형님들이 자사주 소각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네. 아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3월과 4월 달에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네. 저는 지주사를 보는 게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니 증권주도 있고 은행주도 있고 보험사도 있는데 왜 지주사라고 이야기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보유 어떻게 보면 자사주 비중에 따라서 같은 증권주 안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거고 그 올라감을 반영하지 못하는 종목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펀더멘탈이 튼튼한 상태에서 자사주 소각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지주사가 더 안전하지 않겠는가. 대표적으로 L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또 빠지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HD 현대 그리고 LS일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자사주 소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공격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아마 HD 현대도 그렇고 LS도 그렇고 빠른 시일 안에 소각 일정에 대해서 공격적인 이야기들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조금 더 안정적인 섹터로는 LS가 포함되어 있는 지주사 그리고 이제 지주사를 볼 때 보더라도 계열사들이 적어도 지난 4분기에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률 그리고 높은 수주 잔고를 보인 기업을 찾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미장 살펴보죠. 미장도 이번 주 이제 FMC도 있고 GTC도 있고 이벤트들이 많아요. 많고 이제 뭐 어쨌든 전쟁의 당사국으로서 영향도 있을 것 같고 S&P 500 다우지수 지금 연중 최저치입니다. 네. 이번 주 혹은 이달 안에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까? 사모대출 부실도 계속해서 내관으로 작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좀 가려졌는데 그 사모대출도 블루아웃일 때는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거든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거의 없는 채권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에 나온 블랙락이라든지 JP모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형사에서도 지금 환매에 대한 어떤 비중을 조절했다는 것은 우리가 꼭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더군다나 가장 투자가 많았던 시기가 언제냐? 6, 7년 전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코로나19 때였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시기가. 그러면 그때 대비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는 업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이제 수익을 실현하고자 혹은 현금화를 하고자 하는 투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이게 변동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서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경계감은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이번 주는 지나고 미국장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3대 지수가 모두 중장기 이평선을 이탈한 채로 지금 한 주가 시작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프로그램 쪽으로 변동성을 키웠다가 다시 이제 제자리로 되돌려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만약 이번 주에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타이밍을 좀 재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종가나 아니면 다음 주를 이용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 이번 주는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대응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미국, 이스라엘과 또 이란의 전쟁이 갈수록 격화하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유가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이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경제 위기감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벌써 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 2주를 훌쩍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또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고려대 아시아 아프리카 개발협력센터 서상현 연구위원 나오셨고요. 또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또 신영증권 이상현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을 두고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측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Mr. President, when will the Navy start escorting tankers through the Straits of Hormuz? صورت چنین تجاوزی همه زیرساخت‌های نفت و گاز منطقه که آمریکا و همپیمانان غربی در آن ذی‌نفع هستند به آتش کشیده می‌شود و نابود می‌گردد.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긴장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는 거 많은 뉴스들을 통해서 접하게 되실 텐데 좀 주목을 끌었던 게 있죠. 새로운 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첫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거죠. 이제 지도자로서. 네네. 근데 여기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속하겠다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경한 의지를 드러낸 건데 이제 우리 같은 제3국 입장에서 보면 호르무즈 해협이 풀리는 게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긴장도가 높아져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란 입장에서는 어차피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군사적으로는 이제 이길 수 없으니까 비대칭적인 이제 무기를 활용해서 이제 이 승리 이걸 좀 이렇게 자신들도 거둬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전 세계 에너지의 젖줄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함으로써 일단 이란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주는 이런 방식의 이 공격 수단을 가하고 있고 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이제 이 원유를 갖다가 공급을 원활하게 해서 국제 유가를 낮춰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이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드시 트럼프 입장에서는 국제 정세를 특히 이제 에너지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양국 이란이나 미국이나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지정학적 지금 위치에 지금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현 연구원님 지금 유가에 어쨌든 반응을 시장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기준으로 봤었을 때 $100를 다시 돌파했다는 건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긴장도를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사실 유가가 저희가 상품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상품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가를 필요로 하는 산업적인 수요도 있지만 투기적 수요라고 해서 네. 이렇게 지정학적인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은 변동성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베팅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외환 시장이나 채권 시장, 주식 시장도 있지만 상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 긴 시간 동안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좀 변화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빠르게 잘 반영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좀 기대했던 것이 대부분의 강대국들, 예를 들면 G7에서 이제 비축유를 푼다고도 했고 이러한 물량들이 좀 나오면 유가가 진정되겠다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 정유 시설을 타격한 건 아니지만 주말 사이에 또 한 번 미국이 이란에 이제 좀 원유 수출 통제를 강하기 위해서 그 작은 섬 하나를 타격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러면서 또 유가가 재차 반등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이동훈 대표님 네. 아쿠아일로예요. 네. 그죠? 뉴스 플로우들을 따라가다 보면 진정되는 국면이 아니라 어쨌든 전세가 계속해서 퍼지고 더 위험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결국 시장이 다 반영해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미국 시장도 이제 지난 금요일에 그랬고 우리 시장도 이제 오늘 일단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기술주 쪽에서는 반등이 나왔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나름대로 지금 선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건의하는 거죠. 결국 이제 시장이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중동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은 좀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방향성이 여기서 어떤 추가적인 급락이라든가 이렇게 나타나진 않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뭔가 이런 악재들을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물론 향후에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이것을 뭐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악재를 반영했으니 지금부터 안도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기존에 나온 악재들은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지금 소화를 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유가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뭔가 계속해서 이제 뭐 또 지금 이제 브렌트유 같은 경우가 2022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종가 기준을 $100 돌파하고 계속 $100 위에 있는데 이렇게 지금 뭐 어떤 기준선을 돌파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렇게 높아진 레벨에서 얼마나 오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이제 오래 있게 되면은 이것이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향후에 금리 경로라든가 그야말로 금융시장 전반으로 이제 파급력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렇게 유가가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진짜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향후에 추가적으로 뭐 $150, $200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일단 좀 하향 안정화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번 주 한 다음 주까지의 흐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거기를 지나가는 유주선들을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보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제 자국 그 전력만으로 힘들다고 봤는지 우리나라 포함해서 5개국에 네네. 이쪽 지역에 군함을 보내달라고 이거를 일단은 뭐 공식 외교적 루트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SNS 통해서 요청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파병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뭐 어차피 트럼프는 뭐 SNS를 활용해갖고 뭐 네. 위협도 주고 여러 가지 또 자기 의견을 이제 발표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저기 중국 들어와 있는 것도 좀 의아하긴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나머지 중국을 제외하고 사실 나머지는 뭐 미국하고 동맹국, 뭐 군사적 우방국이라고 봐야 되니까. 동맹이 네. 됐으니까 자연스러운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유가 중국이 절대량 입장에서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를 실어가는 가장 양을 많이 가져가는 국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중국한테도 너네들이 이렇게 많이 원유를 가져가는데 그에 대한 안보는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같이 이번에 우리가 같이 뭐 이렇게 안보를 위해서 좀 부담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하는데 뭐 중국이 그에 대해서 군함을 보낼 리는 없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압박이 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물론 우리가 기존에 이 뭐 미국의 요청에서 참여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라크 전쟁 때 우리가 뭐 자위투 부대를 보내서 뭐 이 직접적인 뭐 군사적인 참여는 안 했지만은 우리가 가서 평화 유지군 성격이었죠. 그렇죠. 예, 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2020년에 또 이 미국이 그 이란 그 혁명 수비대 사령관인 솔레이만을 살해했을 때도 그때도 이제 긴장이 고착화 됐을 때 우리도 이제 참여해달라 해서 아덴만에 있던 그때만 해도 이제 이 청해 부대를 갖다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제 이동한 좀 약간 이제 범위를 그 전략 범위를 약간 넓혔었던 네. 그런 사례는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직접적인 아주 전쟁 와중에 이제 우리 부대를 갖다가 이렇게 좀 참전해 달라는 거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참전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참전 안 할 경우에는 또 뭐 관세라든지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전후에 미국 주도의 또 이 경제 이란의 그 재건이 있을 경우 또 참전 안 했을 경우에는 또 그래야 되는 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굉장히 그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란이 경고하잖아요. 참전하지 말라고.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지금 참전하면 뭐 소위 말해서 호르무즈 해협 지날 때마다 공격하겠다라는 이제 네네. 간접적인 의사도 밝히고 최근에 조금 그 이란과 우호적인 국가라고 하면 이제 인도, 중국 이런 국적의 유조선으로도 통과시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피하 구분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갈라치기식으로 이란도 이제 좀 이렇게 전선을 좀 넓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이 중동산 원유가 필요한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현재 이란하고 좀 이렇게 협상을 좀 하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이들 자국에 좀 우호적인 국가가 많으면 좋은데 반대로 또 미국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 유럽 국가도 그렇고 이 이란에 좀 우호적으로 자꾸 가려는 국가들을 어떻게 보면 좀 붙들어 매려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또 자기의 이 전선에 좀 합류해 달라 이렇게 또 압박을 가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 뭐 트럼프가 SNS로 이렇게 했지만은 이 5개국 그 참여를 갖다 요청받은 5개국 중에 중국은 제외하지만은 나머지 국가들은 굉장히 큰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계속되면 유조선 통과가 어렵고 이 지역을 통해서 통과하는 이제 소위 말해서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유조선 그 원유 수급 경로가 다 막히게 됩니다. 그럼 유가가 어디까지 오를 거냐라는 거죠. 지금 일단 $100 넘었잖아요. $100 넘은 것도 위험한데 더 오르게 되면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어디까지 오를까요? 저희가 사실 이 유가의 절대적인 레벨을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자본시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고유가가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로 지금 드리고 있는 거는 연평균 기준으로 이제 80불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사실 저희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사실 유가가 되게 낮았어요. 네. 왜냐하면 올해는 사실 오히려 오펙이나 이런 곳에서 경고를 했던 게 공급이 과잉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떨어진다라고 했던 게 사실 지배적인 뷰였기 때문에 네. 지금 연평균으로는 사실 70불이 조금 안 되는 선입니다.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그렇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물가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좀 확인을 하려면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베이스로 보는 건 이제 4주에서 한 6주 정도 지금의 스탠스가 계속 이어져서 국제 유가가 이제 한 80불까지 올라선다면 사실 이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리 정책을 조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하지만 이제 한 4, 6주 내에 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좀 긍정적으로 해소가 된다면 사실 뭐 통화 정책을 변화한다거나 뭐 갑자기 긴축으로 선회한다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나오는 예를 들면 3월에 뭐 CPI, PCE 이런 물가 지표에서 살짝 튄다고 했을 때 주식 시장이 살짝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이제 지정한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서 물가의 상승을 좀 촉발시켰다. 이런 건 사실 단기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분들이 지금 갑자기 우리가 러우 전쟁 때 경험한 것처럼 주식이 크게 흔들리고 이런 걸 걱정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동기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저도 이제 연구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이제 항상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뭔가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유가가 저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얼마까지 올라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레벨에서 얼마나 오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단기적으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유가가 가장 높았던 지점이 $130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장중에 $120 레벨까지 갔단 말이죠. 갔다가 지금 빠져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건데 만약에 심리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보여줬던 유가의 레벨을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크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지금부터 한 4주, 6주 정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지금 글로벌 IB들의 전망을 보면은 평균 유가는 확실히 평균 유가 전망은 올라갔어요. 이전에 보면은 $50에서 $60 레벨에 있었던 것이 이제 한 $70 중후반 정도까지는 올라갔죠.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결국은 이 중동 이슈로 인한 그런 유가의 상승분을 이제는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일단은 저는 시장의 어떤 데이터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투자 심리에 끼치는 문제 이 부분이 조금 더 지금은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안전이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가 문제인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해서 지나다니는 유조선 문제 없도록 이제 호위하겠다라는 이제 입장도 내놨단 말이죠. 이게 지리적으로 보면 그 좁은 해역을 엄호한다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이 지역에 기뢰를 지금 설치했다 안 했다 지금 그것도 명확하게 누구 하나 똑부러지게 말을 못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네. 모르는 건 이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미국 국방부에서는 일부 기뢰 뭐 10기 정도가 지금 현재 이란이 부술했다 이런 말도 하고 또 이란은 그에 대해서 반박하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는 뭐 최후의 수단이면 모를까 사실 기뢰를 부술한다는 거는 자기네 생명줄도 막히는 거거든요. 네.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식량이라든지 모든 소비품도 해외에서 가져오는데 만약에 그걸 갖다 이란 자체에 자기네들이 막는다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도 이란 자체 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있기 때문에 뭐 최후적으로 아니면은 사실은 이제 이란이 기뢰를 부수할 가능성이 낮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미국이 또 함대를 보내서 그 지형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이 유조선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험이 너무 큽니다. 사실 그 이란 육지 내에서 이렇게 드론이라든지 미사일을 쏘면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군함이 그걸 감지하면 2분 부위 안 걸린다 하거든요. 2분 내에 그걸 감지해서 이렇게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뭐 미국도 이걸 어떻게 하든 이게 좀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겠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당분간 이렇게 쉽지 않을 전망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도 그렇지만 이제 그 전선이 이게 넓어지게 되면서 미국도 이스라엘과 합세해서 이제 굉장히 강도 높은 타격을 가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돈을 꽤 많이 썼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113억 달러? 네네. 이게 이제 예상치의 2배 정도 네네. 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뭐 미국이라도 이게 이제 언제까지 견뎌낼 재간이 있겠냐. 재정적으로 말이죠. 그렇죠. 뭐 트럼프는 뭐 천조국 그러니까 미국은 뭐 얼마든지 이 전쟁 비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비용이야 감수할 수 있어도 그 사용되는 무기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 미국 입장에서도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란을 공격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미국보다는 이스라엘이 사실 이제 현재 방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점점 거의 고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보다는 사실 더 이스라엘이 더 이제 다급한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도 빨리 종전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기도 하는데 네. 과연 이제 뭐 미국이 얼마만큼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 선거가 있고 기존에 또 트럼프가 당선될 때도 재정을 갖다가 적게 쓰는 이걸 이제 이슈를 내걸어서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지금 현재 군비가 저렇게 천문학적으로 이제 증가하게 되면 사실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대선 때 공약했던 거와 완전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지지도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 또 반전에 대한 여론도 높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종전을 가능한 빨리 해야 그 피해를 갖다가 국민들도 그렇고 자기의 지지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이렇게 낮추는데 지지도를 낮추는데 좀 낮추는 걸 좀 방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바람대로 빨리 이란이 항복해서 굴복해 주면은 예. 미국의 승리 선언으로 이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이란은 지금 결상전이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경제 제재를 받아왔고 사실 그냥 이거를 전쟁을 이긴다는 개념보다는 버티기만 하면 시간은 우리 편, 자기네들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차기 지도자의 첫 성명도 끝까지 항전하겠다는 이 메시지를 낸 걸 보면 미국 뜻대로 지금 종전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길이로 흘러가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좀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최후의 수단 중에 하나 이제 하르그섬을 갖다가 이제 미국이 결국 타격을 했잖아요. 예, 타격도 하고 그걸로서 이제 계속 지금 이란이 계속 버틴다면 지금 뭐 일본으로부터 2,500명 그 해병대도 지금 현재 오고 있는 중이고 네. 거기다 상륙함대도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최종 미국의 목표는 그 하르그섬을 아예 점령을 해서 이란의 경제적인 압박을 더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르그섬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이란의 그 걸프 그러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있는 그 육상까지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미국이 안전 확보를 해갖고 가능한 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그 유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선박대 좀 통행할 수 있는 아마 최후의 수단은 제한적인 미국의 그 육상 그러니까 참전까지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경제로 다시 돌아와 보죠. 자, 이런 중동 사태가 격화되는 가운데 우리 환율도 되게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1,500원 넘었습니다. 야간 아니고요. 주간 거래에서 말이죠.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영은? 일단 원화가 사실 작년부터 지금까지 다른 아시아 통화 대비해서도 좀 많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 이제 원화가 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다. 즉 원화가 싸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결국엔 달러 인덱스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연초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달러 인덱스가 이제 거의 100포인트 선으로 거의 가까이 왔는데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의 영향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랑 어떻게 보면 좀 무관하게 전쟁이라는 변수가 끼어들면서 결국에는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원화 말고도 뭐 엔화라든지 당연히 이제 다른 나라의 통화들도 많이 이제 절하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서 사실 당분간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 전쟁 초입 때 사실 순간적으로 한 1,460원대까지 20원이 빠진 적이 있는데 네. 저희 통화가 만약에 1,500원까지 이제 트라이를 했고 정말 만약에 절대 레벨이 더 올라간다면 여기서 사실 우리나라 외환당국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기에는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너무 높은 국면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개입을 하기보다는 좀 상황을 보고 나서 필요에 따라서 한 10원, 20원 정도는 좀 외환당국이라든지 금융당국의 의지에 따라서 또 다시 한번 변동이 가능한 지점이 아닐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원 주간 거래에서 넘으니까
넘었다가 또 바로 내려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당국의 개입으로 보는 시각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500원 선이라는 거는 사실 펀더멘털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될 그 절하 수준보다 더 크게 받고 있다라고 당국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겁니다.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달러 인덱스가 3월 달 들어서 한 2.9% 정도 상승을 했는데 원화의 하락률은 3.84%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달러 인덱스가 오른 것보다 원화는 더 많이 하락을 했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원화가 왜 더 하락을 했느냐? 간단하죠. 이제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원유 수입의 비중이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유가가 흔들려 버리면은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일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그러니까 원화나 엔화 환율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요한 건 당국의 개입 여부가 어디서부터 결정이 될지가 중요한데 이미 구윤철 부총리가 지난주 말인가 얘기를 했었죠. 한번 이제 지금 엄중하게 보고 있고 향후에 이제 뭐 구두 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아마 구두 개입이라든가 실개입이 들어오지는 않았을 텐데 어쨌든간 저도 연구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서 레벨 자체가 아예 1,500원 위로 고착이 돼버리거나 아니면 위로 한 번 더 튀어버리거나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온다면은 당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단기적으로 뭔가 이 개입을 통해서 일단은 한번 환율을 밀어내리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결국 중요한 것은 유가의 좀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레벨 안정입니다. 이 부분이 무엇보다도 만약에 유가가 계속해서 $100 위에 있다거나 이러면은 1,500원이 하나의 그냥 뉴 노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좀 우려스러운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이제 한 $100 레벨 아래로 내려가면서 거기서의 좀 안정화 이런 부분들이 일단 원화의 그 이제 안정의 어떤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도 환율인데 외국인들이 요즘에 한국 주식 많이 팔잖아요. 2월에도 순매도로 돌아섰고 3월 들어서도 좀 계속 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환율이랑 연관지어 보면 환율이 결과가 된 건지 원인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외국 매도세가 꾸준히 나타난다는 거는 결국 이 전쟁 전후로 해서 나타났던 뚜렷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이건 괜찮겠냐? 그러니까 환율도 더 외국인 매도 때문에 더 상승 압력을 받지 않을까? 혹은 올라서 지금 외국인들이 원화가치 떨어졌으니까 팔고 나가는 건가? 뭐가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네. 먼저예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 환율과 이제 저희 증시에 대해서 이제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뭐가 먼저냐 결과냐를 보기에 되게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사실 경향성이 있는 거는 확실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에 부담스럽고요. 반면에 이제 원화가 좀 강세가 돼서 원달러 환율이 빠져주면 외국인이 들어와 줍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작년 9월에 10월에 이제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을 때 그렇다고 원달러 환율이 유의미하게 또 하락 안정화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좀 다른 측면이 있고요. 지금 대신에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액티브 수급과 패시브 수급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순매도로 찍히고 있는 거는 이제 액티브에서 파는 물량이 더 많다라는 뜻이긴 한데요. 패시브를 통한 수급, 즉 ETF를 통한 수급은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유입이 그 어느 신흥국 국가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액티브에서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뭐 글로벌 사모펀드라든지 자산운용사들이 결국에는 이제 사실 뭐 한국 반도체의 25% 할당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실은 에이펙 테크 이런 식으로 좀 더 넓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봤을 때 TSMC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놓고 봤을 때도 사실 TSMC보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훨씬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실 기계적인 리밸런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계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제 단기간 내에 많이 급등한 주식에 대해서는 당연히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게 기관 투자자들의 성격이고요. 두 번째로는 좀 지금 생각을 해볼 만한 게 매크로적으로 지금 달러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달러가 올라가는 이 상황과 이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갈 때 결국에는 신흥국인 한국 테크, 특히 시클리컬한 업종인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 당연히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 좀 맞는 판단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이 전체적인 모든 업종을 다 팔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주간으로 봤을 때는 조선이나 기계, 건축 결국에는 아마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대미투자 특별법이 발효가 되면서 조선이나 원자력과 같이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간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유틸리티라든지 필수 소비재, 화장품 이런 식으로 저희가 딱 봐도 경기 방어
방어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좀 순매수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하자면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것은 맞지만 코스피 전체를 매도한다기보다는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반도체에 대해서 좀 많이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회가 있을 수 있는 산업재나 이런 필수 소비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의 지금 매도세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사실 이제 그런 거죠.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좀 수급을 좀 분리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액티브 수급에 대한 매도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가치가 하락을 했다기보다도 글로벌 자산을 재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어떤 리스크 국면이고 어쨌든 그다음에 리스크를 좀 이제 줄이려는,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움직임들이 아무래도 이제 액티브 쪽에서 먼저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비근한 예 하나만 들자면 이란 전쟁 발발 이후에도 미국 증시 상장된 우리나라 ETF 이게 EWY 여기에는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달 들어서만 1조 한 2천억 이상 들어왔거든요. 이런 걸 보면 패시브 쪽으로의 자금은 여전히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결국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또 하나는 또 우리나라 시장이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사이즈가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이제 어떤 이벤트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벤트들이 나왔을 때 우리 시장을 좀 이제 줄여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 비중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에 대한 매도세가 이전보다 좀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반면에 또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과거에 사실 외국인들이 이 정도의 시장 매도를 했으면은 시장이 지금 급락을 해도 시원치가 않아요. 그런데 시장은 의외로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시장의 어떤 그런 수급 기반이라든가 유동성이 지금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물론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좀 걱정도 많고 우려도 많습니다만은 어떤 과거의 잣대로 외국인들의 매도를 보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이전 외국인들의 매도는 지금 어떤 이런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 시장이 나빠서 파는 것은 아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비근한 예로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그 지금 이익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아마 1분기 시장에 대한 어떤 이익 전망치 전체도 굉장히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지금 코스피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러한 상승은 기본적으로 이익에 기반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전세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차기 지도자 이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첫 입장 대국 메시지를 내놨죠. 강경 입장을 내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모습을 드러내진 않고 있어요. 네네. 예.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망했을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고, 이란의 외무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일축을 해버렸고, 근데 어쨌든 모습은 안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아버지 하메네이가 공격을 받았을 때 그때 다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얼굴이나 이런 데를 다쳤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이게 언제쯤 모습을, 그래도 지도자인데 대외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야 되지 않나요? 네. 그런데 이 이슬람, 특히 이제 시아파 쪽에서는 뭐 최고 지도자가 육성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대독하는 식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갖다 낭독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뭐 지난해 있었던 6월 그 12일 전쟁 동안에도 그때도 이제 돌아가신 이제 그 하메네이 같은 경우도 그 한 달 이후에 미국하고 이스라엘 공격 이후에 한 달 이후에 대해서 다시 등장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뭐 크게 이상하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롭게 추대되고 하면 사실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육성이라도 이렇게 발표하고 해야 되는데 네. 못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사망설도 있지만은 또 이제 그 공격 받았을 때 특히 얼굴 쪽 이런 데 또 이렇게 외상의 옷을 입고, 또 그럼 육성은 왜 안 하냐 하면 이제 이 뭐 폭격 당시에 이제 흡입 뭐 연기 같은 걸 이 흡입했을 경우에 이제 이 또 목소리가 나오지 않나 이런 또 사례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중상이라든지 뭐 부상 입은 게 아마 이제 제일 큰 요인 같은데, 그래도 이란에서는 뭐 아니다, 다리만 다쳤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면은 3월 21일 날이 이제 이란 최대 명절인 그 노르즈입니다. 이때는 대부분 최고 지도자 나와서 국민들에게 이제 담화하는 식으로 보통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전쟁이지만은 이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노르즈에 이제 과연 이제 이 하메네이 아들 차남이 이제 모지타바가 나올지 안 올지,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네. 그때 이 시기를 이제 두고 보면서 아마 이제 이 중상을 입었든지 아니면 사망한지 그에 대해서 판가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란은 대외적으로 보면 모주타바의 건강이 양호하고 현재 상황 통제 중에 있다.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거듭 밝히고 있고 궁금한 게 모주타바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받은 거잖아요. 네네. 세습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종교 지도자고 이란 국민들의 그 모주타바에 대한 지지도 여론은 어때요? 실제 이 뭐 생전에 하메네이도 자식에게 이렇게 원래 부정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 이제 갑자기 이제 죽었으니까 네네. 그 88인의 전문가 거기서 뽑은 거죠. 그렇죠. 예. 형식적으로는 그렇죠. 형식적으로는 그렇고 사실상 이슬람 혁명 수비대 같은 강경파들의 지지를 받아서 지금 그렇죠. 예. 차기 지도자가 된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이란 국민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해줄 거냐. 지금 현재 뭐 전쟁 와중에는 지금 현재 구심점을 찾아야 되니까 모주타바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뭐 강경파 중심이든 일반 국민이든 좀 모일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만약에 종전되는 이후에 이 문제가 불거진다면은 사실 이제 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뭐 테헤란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진보적인 이런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옹호파가 있는 데는 뭐 지금 현재 모주타바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그 시위도 가끔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점을 봤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반대하고 있는 그리고 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전쟁이라는 변수 때문에 그게 이제 드러나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일부 또 이란 국민들이 또 결집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모주타바에 대한 뭐 평가가 사실은 뭐 이렇게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도 좀 구설수에 올랐어요. 일단 대외적인 메시지를 내놨죠. 뭐 이란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였는데 손가락이 이게 이제 예, 6개라는 설 그래서 사망한 거고 AI로 이게 만든 조작 영상 아니냐. 네. 그들이 또 이제 또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자기가 나와서 뭐 커피 마시면서 나 5개야 손가락 이런 것도 막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중동 이란 지도자도 그렇고 네타냐후 총리도 그렇고 어쨌든 전쟁 중에 이런 해프닝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네타냐후 총리 입장은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그 네타냐후 사망사에 대해서는 뭐 그건 어차피 양국 간의 이 국민들 결집시키는 하나의 그 심리전으로 이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타냐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 전쟁을 어떻게 보면은 유발한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네. 뭐 미국도 그렇고 네타냐후도 그렇고 사실은 뭐 초기에 이 지도부만 제거하면은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장기전으로 가고 있고 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점점 갈수록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이제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무기가 이제 소진되면서 이게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가장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거든요. 뭐 지금도 이란이 뭐 개전 초기처럼 많은 미사일을 드론을 발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간간히 이란이 이스라엘 또 공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남아 있는 이란이 얼마 정도 이제 이 공격할 무기가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뭐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방어할 수 없는 이런 수준까지 온다면 이스라엘 국민 입장에서는 그 좁은 그 땅덩어리에 대해서 사실 생존을 위해서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스라엘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함께 장기전보다는 좀 이렇게 그 전쟁을 좀 종전시키려는 이런 또 뭐 좀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경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유가가 계속 오르니까 과거 이제 1970년대 석유 파동 당시와 비교를 하는 분석도 많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석유 파동 1, 2차 석유 파동이 나면서 유가가 뭐 완전 그때는 치솟았죠. 그때는 다 유가에 의존했던 시기니까 원유에 의존했던 시기니까 그래서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이 빚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물가도 계속 오르고 경기는 침체로 가는 얼마나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이상현 연구원?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스로 보고 있다라는 게 저희가 이제 기본 가정인 건데요. 뭐 4주에서 6주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전쟁의 장기화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때는 정말 중동 지역에 거의 전량을 의존하던 그런 시대인데 뭐 물론 생산 시간도 필요하고 비용도 비싸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뭐 셰일가스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뭐 대체 에너지나 이런 게 좀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유가가 중요하긴 하지만 원유 전체에 이제 100% 의존을 하지 않는 경제 구조로 좀 변화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일단 미국의 성장률이 당연히 이제 작년에 견조하긴 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깎일 거다라는 게 이제 컨센서스였고 또 물가 같은 경우였는데 오히려 사실 지금 전쟁 직전
직전에는 오히려 뭐 CPI나 PCE 같은 경우 이제 크게 튀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그 하반기 금리 인하를 지지해줄 수 있는 정도로 많이 내려왔던 상황이거든요. 네.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했던 주거비도 많이 내려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과거 오일 쇼크와 조금 단적으로 비교하기는 저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공백, 그러니까 금리 동결 상태가 좀 장기화될 수는 있겠다 정도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실물 경제 측면에서 보면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인 거잖아요. 과거에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그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고통을 당했죠. 이렇게 안 가야 되는데 관건은 전쟁이 장기화될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자료를 보면은 한 달 사이에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한 15%에서 25%까지 늘었어요.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입니다. 결국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분명히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는 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과거에 이제 오일 쇼크 때와 지금의 가장 큰 변화는 가장 큰 이제 다른 차이점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미국이 중동에서 있어서였던 석유의 최대 수입국이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은 오히려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국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뭐 결국 유가 오르면은 가장 이득을 보는 건 미국이다. 이건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뭔가 미국이 그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원유도 중요하지만은 앞서 잠깐 자막에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게 원유뿐만 아니라는 거죠. 네. 어떤 여러 종류의 원자재들이 들어와요. 뭐 곡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화학 원료들 이런 것들이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막혀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모든 상품들의 가격이 같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네. 추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설탕도 그렇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제 이런 곡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가격이 같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원유 가격의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보다 조금 더 거기다가 이제 추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부분이 저는 좀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은 우리가 좀 이제 안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확률도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높아지는 것을 반영하고 있고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향후에 한두 달 정도의 이런 그 추이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제 이건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과거 이제 1970년대 그 경기 침체가 왔었을 때도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를 무지막지하게 올려서 대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두 자릿수로 올리면 그 고통이 뭐 사실 어마어마한데 이제 그런 게 재현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FOMC가 또 주목을 받는 건 금리 자체보다도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연준이. 그게 되게 관전 포인트란 말이죠. 전망 어떻게 하고들 계세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원래도 사실 상반기 내에 갑자기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한다든지 이렇게 정책을 선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좀 형식적인 이유도 있긴 한데요. 5월까지 파월 의장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차기 연준 의장이 지명이 되고 아마 이제 내부적으로 좀 결속을 다지고 이러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이제 미국에서는 뭐 상반기 뭐 6월 달에 뭐 금리 인하 한 회를 보는 기관들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조금 나선 의견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이제 결국엔 선물 시장에서 9월 인하라든지 아니면 뭐 12월 인하까지 좀 인하 확률이 밀린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프라이싱을 하기에는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근처였던 러우 전쟁 때만 봐도 그때 당시에 이제 원래도 이제 물가 상승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던 찰나였어요. 왜냐하면 팬데믹 때문에 공급망들이 교란되고 있어서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뭐 곡물가라든지 이런 게 이미 불안정한 상태에서 전쟁까지 터지다 보니까 연준이 앞불싸하고 이제 금리를 빠르게 올렸는데요. 그 이후에 근데 이제 주식시장도 주식시장이고 경기 자체가 너무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이게 물가 잡으려고 하다가 이제 경기까지 망쳐버렸던 좀 그런 성급한 대응을 했었던 경험이 몇 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때와 다른 건 또 하나가 미국의 이제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수요가 사실 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물가가 이제 안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었던 이유도 사실은 미국에서 소비가 그렇게까지 좋은가에 대한 의문이 좀 많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당장 오더라도 이거는 사실 이제 공급 쪽에서 밀어올리는 인플레이션이지 수요가 좋아서 밀어지는 인플레이션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빠르게 뭔가 변화를 주기보다는
시장은 계속해서 좀 관망을 하는 스탠스를 내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단기적으로 당연히 이제 이번 주 3월 FOMC 같은 경우에도 동결을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아마 좀 이제 한 발 좀 관망하는 그런 쪽의 내용을 내세우지 않을까. 워낙 지정한 리스크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좀 예측할 수 없는 범위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아져서 그게 이제 물가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쟁 때문에 공급망이 이제 꼬였기 때문에 물가가 일시적으로 오르는 거는 이제 금리 인상으로 대처하기에는 이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뭘까요? 그럼 연준의 생각 스탠스는 올해 예를 들어서 캐비넷 쉿이 들어와서 지금 뭐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금리 인하를 약속하고 뭐 의장이 의로 지명됐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갖고 와도 되는 것인가? 사실 근데 연준이 지금 약간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이제 새로운 연준 의장은 분명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의도를 상당히 좀 반영을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연준이 여기서 이제 금리 경로를 쉽게 결정을 하기에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연구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뭐 금리 인상은 아니지만은 지금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상황이 부담스러워요. 이제 어떤 물가에 대한 우려들 결국 지금 최근에 어떤 그 데이터들을 보면은 그 유가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5월 또는 이제 그 이후의 어떤 그런 그 물가의 근원 물가만 보았을 때 이것이 오히려 지금 한 3% 이상으로 튀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결국 그런 물가들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공급단에서의 문제지만은 결국 이렇게 뭐 헤드라인 또는 이제 어떤 그 코어 물가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연준이 이걸 가지고 금리 인하를 논하기는 굉장히 좀 말이 어폐가 있다라는 거고 물론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 저는 고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월 달에 이제 고용 지표가 쇼크가 나왔습니다. 비농업 네. 공고인의 수가 정말 예상을 크게 어긋나는 지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고용 시장이 미국에서 뭔가 지금 크게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 서서히 좀 드러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가능성은 그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고용 지표가 3월, 4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의 쇼크가 정말 이거 고용이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정도의 지표가 나온다면은 혹시 연준의 어떤 그 방향성이 약간 여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 물가도 중요하지만은 아시겠지만 연준의 두 가지 책무는 고용과 물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용 시장이 정말 붕괴의 사인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연준의 어떤 의사결정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기 전에는 사실은 지금 연준이 여기서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엔 저는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니다. 이미 골드만삭스도 이번에 그 보고서에서 나왔지만은 첫 금리 예상 시기를 뒤로 미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아마도 이러한 어떤 스탠스들은 좀 비슷하게 나타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일단 쉽게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점은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CPI나 PC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왔지만 고용 쇼크도 있었고 4분기 성장률, 미국 성장률이 속보치에 비해서 절반으로 깎였잖아요. 잠정치에서. 그러니까 미국 경제도 지금 점차 작년에 피크를 찍고 이제 슬라이스하게 둔화된다라는 거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금리 정책으로 만약에 이제 대응한다고 했었을 때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어떻게 동시에 잡아낼 수 있을까? 일종의 딜레마에 빠졌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자, 다시 정세로 돌아와 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명분과 실을 어떻게 갖춰야 될까? 지금 우리 주한 미군 자산도 속속 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여기에 구멍이 생겼으니까 다른 데서 지금 메우려고 지금 빼가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우리한테는 안보 공백인 거죠. 뭐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는 건데 어디까지 이거를 용인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네네. 미국 뭐 우리께서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네. 뭐 빼가는 거야 미국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사실은 이제 미국이 우리 대신 이렇게 해줬던 이 안보 특히 이제 뭐 패트리어트라든지 아니면 사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방어 성격의 무기인데 이게 이제 반출됐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우리에게도 이제 일부의 그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지만은 그러나 또 사실 이런 안보 이슈가 있으면 사실 우리 과거에는 우리 주식시장에도 이 안보 이슈 때문에 사실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은 그런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방산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게 미국 이런 그 방어 무기가 나가더라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고 또 거기다가 4월에 또 미중 간에 또 이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뭐 북한이 만약에 이 뭐 지금 현재 이런 공백을 틈타서 뭐 이렇게 공격한다,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서 사실 뭐 안보 이슈가 크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히 뭐 지금 현재 재래식 무기만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이 북한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전쟁한다 해도 우리가 뭐 뒤질 게 없는 수지고, 물론 이제 핵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은,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뭐 지금 현재 주한 미군 자산이 나간 것에 대해서도 뭐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네,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이 계속 지리멸렬하게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는 거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물론 이건 정말 소수 의견이지만 전세를 확실하게 끝내기 위해서 전술핵 또 검토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네. 봤었는데, 얼마나 시나리오상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근데 그게 그게 이루어진다면은 이건 완전히 다른 그렇죠. 예, 완전 그 핵을 가진 나머지 국가들도 그걸 사용할 수 있다, 뭐 그런 시그널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이 이란에게 이제 압박을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너네들 자꾸 두바이 때리고 하면은, UAE 때리고 하면은 우리가 핵을 쓸 수 있다. 네. 그 왜 그러냐면 이제 UAE라든지 사우디가 파키스탄에 가장 제일 많은 원주를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네 행제국, 같은 순위파의 행제국이 이제 이란이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예. 핵을 꺼낼 수 있다, 이런 위협까지 하는데, 만약에 미국이 그런 핵 뭐 전술핵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사용한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런 또 뭐 러시아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그야말로 하나의 위협 수단으로만 이렇게 활용되지, 그걸 직접적으로 실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네. 전망됩니다. 자, 마지막 우리 증시 한번 짚고 이제 토를 마무리해 보죠.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 흐름이 뭐 아주 드라마틱했습니다. 12.06% 폭락하면서 9일일 때보다 낙폭이 더 컸죠. 이동근 대표님. 네.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바로 또 네. 급반등했어요. 그러니까 뭐 워낙 롤러코스터 장세였는데 이런 식의 발작 충격이 또 없을까 이제 걱정인 거죠.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이런 악재들을 좀 이제 소화를 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약간 맷집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둔감해지는 거예요. 네, 둔감해진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그런 정도의 또 변동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뭔가 시장에 더 큰 임팩트를 주는 악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건 항상 이런 악재가, 우리가 특히 전쟁 국면에서 보면은 초기에 이제 항상 이런 충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점점 그 이후에는 어떤 뉴스가 나오더라도 이전의 어떤 그런 변동성보다는 낮게 나타나는 게 지금까지 어떤 사례였어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이게 이제 그렇다고 그럼 시장에서 여기서 뭔가 그럼 위로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그런 한마디로 얘기해서 코스피 시장이 지금 일단은 박스권에 좀 막힌 흐름들이 당분간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지난번에 우리 말씀하신 대로 12% 급락이 나왔을 때 저점이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560 정도가 저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 고점이 한 5,700 레벨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 요 5,050 정도에서 5,700 정도의 시장이 어떤 이 지수대가 좀 그 박스권을 형성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적어도 전쟁이 어느 정도 뭐 마무리가 된다거나 그러기 이전까지는. 사실 지금은 어쨌든 간에 지금 최악의 상황에선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동성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뭔가 유가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그 박스권을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 다만 이게 지수가 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지수,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투자분들께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을 텐데,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사면은 수익이 나더라.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지금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때보다도 풍부해요. 그리고 이런 급락을 어떤 그 매수의 기회로 삼는 이런 전략들이 지금 시장에서 먹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은 결국은 주도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중요해요. 반도체가 뭐 조정이 나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그 이익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거 등이 없고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는 이제 에너지 섹터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중심을 좀 잡아준다라면은, 더군다나 이번 주에 뭐 GTC 행사라든가 또 4월 달에 어떤 또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쪽의 학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여전히 이제 그런 쪽의 그 섹터들 중심으로의 어떤 시장에서의 대응은 지금은 좀 여전히 유효한 국면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상현 연구원님께도 마지막으로 지금 6,300까지 저희 코스피 갔다가 5,500선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눌린 건데
해소가 되면 다시 이제 예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회복될 거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그게 딱 진짜 핵심인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한번 갔다 온 숫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다시 가겠지라는 사실 기대 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어쨌든 저점을 확인하고 왔는데 이 저점도 사실 5천 위예요. 5천 위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YTD 수익률로 지금 5,500을 봤을 때 30% 이상 난 지수이기 때문에 아직도 사실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좋은 증시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가장 큰 모멘텀은 결국 반도체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4월에 이제 26년도 1분기 회계연도 실적들이 나오는데 이때 당연히 이제 반도체 빅2를 필두로 해서 이런 수주 모멘텀들이 있는 쪽에서 잘 나올 거로 보이고 있고요. 단순히 저희 이제 뭐 애널리스트들의 이해 추정치가 올라간다라기보다도 계속해서 아마 수출 동향이나 이제 데이터들 보고 계실 텐데 계속해서 메모리 반도체는 좋은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좀 눈을 돌려보자면 화장품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다시 한번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4월의 지수 반등을 저는 보고 있는 이유가 우리의 펀더멘털이 실제로 올라가고 있고 이게 지금 지정학 리스크라는 큰 변수를 만나서 좀 가려진 차원이지 결국에는 시점이 지나면은 드러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 월가의 한 전략가는 유가가 오르고 또 사모대출 시장에 부실 징후가 나타나는 요즘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 때와 유사하다 이런 분석을 제기했습니다. 2008년에도 유가가 오르는 가운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부실화되면서 위기가 발발을 했죠. 위기론에 불을 붙이자면 뭐 끝이 있겠습니까마는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